돈을 다발로 쌓아두고 수레로 끌고 다니며 심지어 공예품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근데 이게 부자가 돈을 과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싸져서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진 나라의 모습이죠. 이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 기름만 팔아도 먹고 산다는 말을 듣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산 빵이 내일은 가격이 10배가 되고 지갑에 돈이 넘쳐 흘러도 살 수 있는 게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그 나라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살던 나라가 돈이 휴지가 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들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먼저 기억합니다. 가게 진열대가 비어있고 돈은 종이 조각이 되고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풍경 말이죠. 그런데 원래 베네수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 나라는 남미에 있으면서도 경제 이야기만 놓고 보면 한때는 남미의 변방이 아니라 남미의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할 때 베네수엘라는 그 명단 안에 들어있던 나라였죠. 이 부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석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일찍 발견했고 일찍 개발했고 빠르게 수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로 나라의 엔진을 돌린 1세대 산유국이었죠. 그 이름은 그냥 석유가 난다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체급 자체를 바꿔버릴 힘을 가진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국들이 모여 만든 국제무대 오펙에도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 있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기름의 시대를 만든 창립 멤버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석유로 채워지고 석유가 돈을 만들고 그 돈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이 나라는 앞으로 계속 잘 살겠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부자처럼 보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석유가 나라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모든 걸 석유 하나에 걸어둔 나라가 어느 날 그 석유를 예전처럼 벌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자 나라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부는 한동안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석유가 돈을 만들고 돈이 나라를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에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1 쇼크. 전 세계가 석유 때문에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에는 그 혼란이 기회처럼 들어왔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베네수엘라의 돈도 같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때부터 나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 없겠다. 석유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면 다른 산업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처음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당장 돈이 쏟아지는데 굳이 힘들게 다른 길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석유가 돈을 너무 쉽게 벌어다 주니까 나라가 점점 어렵고 복잡한 일을 포기하기 시작하죠. 농업은 뒤로 밀리고 제조업도 뒷전이 되고 기술을 키우는 일은 더더욱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부 석유 하나가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네수엘라는 겉으로는 더 부자인데 속으로는 더 약해지는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돈을 벌어도 생산하는 힘은 줄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신호인데요.
돈은 많아 보이는데 정작 나라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줄어드는 상태. 쉽게 말하면 버는 건 석유인데 쓰는 건 전부 수입. 이 구조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더 치명적인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오일머니가 커질수록 그 돈은 자연스럽게 권력 가까이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는 곳엔 항상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엔 항상 욕심이 생기죠.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나라 전체를 고르게 살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점점 기득권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 간격이 서서히 벌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베네수엘라가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한 자원에 올인하면 그 자원이 흔들릴 때 나라가 같이 흔들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웃고 유가가 떨어지면 숨이 막히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석유가 나라를 살릴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나라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요.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졌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가난해졌다는 것. 그게 베네수엘라의 가장 잔인한 모순이었는데요. 도시의 불빛은 계속 늘어가고 석유 수출 뉴스는 멀쩡히 나오는데 정작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저녁 식탁을 걱정했습니다. 간격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나라 안쪽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죠.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흘러간 곳은 늘 비슷했는데요. 권력 가까운 곳, 이미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이었습니다. 반대로 밖에는 거리에서 일용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안정한 임금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라가 부유할수록 더 허탈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지?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을 믿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분노가 들어옵니다. 처음엔 작은 불평이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뭐하냐? 우리만 못 살고 있다.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해먹는다. 하지만 경제가 흔들릴 때 그 불평은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정치는 생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 누군가 한번 다 꿰부숴야 한다. 여기서부터 베네수엘라는 부패한 엘리트에 대한 혐오는 커지고 강한 사람에 대한 갈망은 더 강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강한 지도자는 그냥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진짜로 붕괴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질서를 흔들 만큼 강한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원래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1922년 쿠데타를 시도했던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체포 장면이 그 사람들 기억에 남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폭력을 본 게 아니라 기득권에 맞서는 얼굴을 봐버렸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얼굴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원했던 지도자, 모든 걸 바꿔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베네수엘라의 다음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우고 차베스. 군인 출신의 강한 지도자. 기존 정치권과 전혀 다른 얼굴,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차베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 같은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엔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사람들이 무상의료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멀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집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주택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주는 감각은 단순합니다. 드디어 나라가 우리를 본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국가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베네수엘라는 겉보기엔 정말로 복지천국 같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가 처음으로 인간답게 산다. 이제는 부자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또 하나의 조건, 바로 유가 상승. 석유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심장이었고 기름값이 오르는 동안 차베스의 복지 정책은 더 힘을 얻었습니다. 국가의 돈줄이 튼튼하니 복지는 더 커지고 사람들의 지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차베스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차베스는 정치인이 아니라 구원자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시기에 조용히 문제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베스가 만든 시스템은 국민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 차베스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을 국가가 직접 쥐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유화와 규제가 늘어납니다. 처음엔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경제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복지는 돈이 아니라 생산력이 받쳐줘야 지속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복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이 의지하고 있던 기반은 사실상 석유 한 줄기였는데요. 그 석유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복지의 천국은 가장 먼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베스 시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뜻했고 눈부셨고 사람들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차베스 시대의 복지는 분명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라가 자신들을 살린다는 감각을 느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다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 전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은 단순했는데요. 돈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달러를 국가가 통제하자. 여기서부터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단순히 외국 돈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수입 의존이 큰 나라에서는 곧 생존의 연료인데요. 식료품을 들여오려면, 약을 들여오려면, 부품을 들여오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달러를 배급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질서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그 반대가 나타납니다. 공식 환율이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환율이 따로 생기죠. 즉 정부가 정한 달러 값과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구해야 하는 달러 값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1달러가 수백만 단위로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받은 월급이 내일이면 이미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은 저축이 아니라 받자마자 바로 써야 했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돈이 스스로 썩어버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얼마예요? 가 아니라 지금도 그 가격이 맞아요? 를 먼저 묻게 됩니다. 돈이 가치가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는 티켓처럼 변한 순간 그때부터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끔찍한 문제는 정부가 서민을 위해 물가를 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싸게 팔아라. 듣기엔 너무 정의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뜻이 됩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아라. 손해를 보면서 버텨라. 그래도 공급해라. 이걸 버틸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선택하죠. 안 만들겠다. 공작을 멈추겠다. 아예 생산을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만들수록 망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췄는데 가게 진열대는 비어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들고 시장에 나가지만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이 막히기 시작했다. 시장을 살리려고 만든 통제가 오히려 시장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줄 서서 빵을 사야 하고 약을 구하려면 운이 필요해지고 하루치 식료품을 위해 하루를 써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정부는 이걸 보면서도 통제를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푸는 순간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 단계로 들어오면 이제 위기는 불황이 아니라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더 깊게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언젠가 다시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그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석유로 버텨왔고 석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13년 우고 차베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베네수엘라는 큰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사람은 부통령이자 정치적 후계자로 지목됐던 니콜라스 마두로였죠. 마두로는 차베스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그때의 베네수엘라는 이미 예전의 베네수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장은 막혀 있었고 수입은 불안했고 국가 경제는 석유 하나에 더 깊게 매달린 상태였죠. 그런데 2014년 전후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가 받는 충격은 단순한 경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는 그냥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의 피였거든요. 달러가 들어오는 통로가 거의 석유였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그 피가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지를 유지할 돈이 줄고 수입할 달러가 줄고 나라가 외부에서 들여오던 식량, 약, 부품이 점점 더 끊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린 석유가 많잖아. 더 많이 뽑아내면 되잖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최대급 매장량이라고 불릴 정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석유는 땅속에 많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처리하고 운반하고 팔아야 비로소 돈이 됩니다. 그 역할을 맡은 곳이 바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부사입니다. 문제는 그 PD부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는 멈추고 설비는 낡아가고 인력은 빠져나가고 관리와 운영은 흔들립니다. 한마디로 기름은 많은데 뽑아낼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갔죠. 석유는 물처럼 틀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과 장비와 돈이 계속 들어가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돈이 부족했고 시스템이 흔들렸고 그 결과 석유 생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끔찍합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버는 돈이 줄어드는데 생산량까지 떨어져서 팔 물건도 줄어듭니다. 즉 국가의 돈줄이 두 겹으로 끊기기 시작한 건데요. 이 순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년엔 나아지겠지 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나라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깨닫는데요. 부국의 상징이었던 석유가 이제는 베네수엘라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어버렸다는 걸.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던 순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돈이 쓸모를 잃어버린 것. 2014년 전후 유가가 떨어지고 석유 생산도 흔들리면서 베네수엘라의 달러 수입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복지와 보조금, 공공지출, 그리고 무너지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때 마두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어쩌면 가장 쉽고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 처음엔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냥 더 만들면 되지 않나? 국가가 화폐를 찍을 수 있는데 왜 못 막지? 근데 문제는 돈이라는 게 종이의 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가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돈을 찍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은 당연하게도 시장에 돈이 많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뭔가를 사려고 하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미 앞에서 봤듯이 시장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수입은 불안하고 생산은 무너지고 물건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즉 돈은 늘었는데 물건은 줄어드는 최악의 조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끝없이 미친 듯이 오르죠. 이제부터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시간인데요. 월급날이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월급이 내일이면 이미 값어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돈이 생겨도 저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써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돈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돈은 지갑의 현금이 아니라 그날그날 구할 수 있는 빵, 쌀, 약이 됩니다. 누군가는 지폐를 품에 한가득 들고 시장을 가지만 그 지폐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고 결국 지폐는 진짜로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돈을 무게로 재는 장면까지 등장하죠. 이쯤 되면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물건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 그 순간부터 베네수엘라는 살 수가 없는 나라, 그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2014년 전후 물가가 폭주하고 생활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게 해달라는 외침이었는데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목소리였죠. 그런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국가 붕괴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권이 선택한 길이 수습이 아니라 진압이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시위는 더 커지고 분노는 더 거세지고 사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경제가 망한 게 아니라
정치가 우리를 버린 거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마두로 정부는 국민에게 대통령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통제, 탄압, 그리고 권력 유지. 이쯤 되면 국민이 원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거창한 미래도 아닌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살게 해달라. 그것뿐인데 그마저도 불가능해져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습니다. 2018년 마두로가 재선에 성공하죠. 하지만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과 정통성 논란이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결국 2019년 더 큰 혼란으로 번집니다. 야권은 마두로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2019년에 시작되는 새 임기는 합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죠. 즉 대통령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라는 논리로 들어간 건데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입니다. 당시 국회의장이던 그는 헌법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라며 스스로를 임시대통령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과이도를 인정했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제재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숨통이었던 석유 수출과 금융 접근에 제약이 걸리면서 달러가 들어오는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마두로 정권이 가장 비판받는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살리는 건데요. 그런데 마두로가 지켜낸 건 국민의 삶이 아니라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권력은 끝까지 자리를 놓지 않죠. 이렇게 되면 나라에는 답이 없어집니다. 정치는 국민을 막고, 경제는 국민을 굶기고, 국민은 탈출하고, 베네수엘라는 결국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2026년 1월 초, 베네수엘라에서 한밤중에 폭발음이 들렸고 수도 카라카스 일부 지역은 정전 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 세계 뉴스가 한 줄로 갈라지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미군 작전으로 생포. 그 순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도 가장 먼저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드디어. 왜냐하면 마두로는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는 돈이 휴지가 되던 시절의 얼굴이었고 빵과 약이 사라지던 시절의 이름이었고 나라를 떠나는 게 생존이 되던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망가지는 동안에도 끝까지 권력만은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포 소식은 국제 뉴스가 아니라 몇 년을 버틴 고통의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마두로는 왜 잡혀갔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국제 갈등의 폭발이었는데요. 첫째, 정통성 논란과 인권 문제, 선거의 공정성 논란, 반대 세력 탄압, 정치적 갈등이 너무 오래 축적돼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이 오래 끌고 온 범죄 대마약 프레임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마약, 밀매 범죄 혐의로 기소해왔고 이번 생포도 그 연장선에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죠. 셋째, 에너지와 지정학. 전쟁과 제재로 에너지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베네수엘라는 다시 세계 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한 사람을 잡는 장면이 아니라 이 나라를 둘러싼 싸움이 한 번에 터진 순간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포됐나?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작전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고 훈련용 모의 주택까지 만들어가며 계획됐다고 전해집니다.
작전 당일인 1월 3일 새벽, 미군은 카라카스를 급습했고 마두로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결국 은신처에서 항복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미국으로 이송돼 뉴욕에서 마약 관련 혐의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실제로 끝났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울고, 누군가는 서로 껴안고 소리치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그 환호는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 참고 버틴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터진 소리였죠. 그래서 그가 끌려 내려오는 장면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심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잡았다고 바로 물가가 안정되고 바로 전기가 돌아오고 바로 일상이 되돌아오진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은 해결의 날이 아니라 멈춰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나라가 처음으로 끝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던 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겐 그 한 단어만으로도 다시 숨을 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상이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진 방식은 전쟁도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삶이 망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아, 돌아갈 길이 없어졌구나. 이게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하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근데 베네수엘라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 위에 서 있는지 그걸 잊지 않는 것. 그게 베네수엘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